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의 종교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당연히 고려하면 불교 국가가 떠오르죠. 태조 왕건이 훈요 10초에서도 연등회와 팔간회를 축소시키지 말고 성대하게 열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교는 고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국가의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한 불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실에서 지원을 해준 만큼 고려시대의 불교는 상당히 융성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배웠지만 통일신라 말기의 지방 세력들이었던 호족들은 지방에 있는 구산선문, 특히 이제 선종 사찰들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만큼 불교는 고려의 시작 세력 중에 하나인 호족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불교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원에 절에 토지를 지급해주고요, 노비도 지급하고요, 또한 면세, 세금도 내지 않고 면역은 이제 군역이나 요역 같은 것들도 다 면제해주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사찰, 절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또 국사제도, 왕사제도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요. 국사나 왕사, 뭔가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그런 스님들, 큰 스님들을 국사나 왕사제도로서 이제 왕의 고문의 역할, 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나라의 큰 어른으로 모시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죠. 그리고 이제 승가제도, 과거 시험에 묵가는 없는데 오히려 승가는 있어요. 승가는 있을 정도로 뭔가 스님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조 왕건이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대하게 열어라 라는 것을 훈요 10조에 남길 정도로 그만큼 불교 행사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각 지역마다 향도라고 하는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고려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불교가 원래 이제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는 분들 그런 집단인 거잖아요. 근데 땅 주죠, 노비 주죠, 세금도 안 내도 되죠, 뭐 과거 시험 봐서 우대 주죠, 국산이 왕산이 떠받들어 주죠 하니까 좀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좀 이렇게 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자, 특히 이제 고려 초에는 호족의 지원을 받은 선종들이 유행했었는데, 이제 고려도 이제 고려의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문벌 귀족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귀족들이 더 이상 선종이 아닌 이제 교종들, 화엄종이나 법상조 같은 교종 사찰, 교종 교단들과 연결되어지면서 왕실과 문벌의 지원을 받은 교종이 다시 성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교종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있어 선종과 또 교종 이 둘 사이의 대립이 또 격화되어집니다. 격화되어진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분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다툼이 벌어졌다, 국가의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더욱더 타락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불교의 분열을 보면 고려 전기에는 교정 계열의 종파가 융성, 처음에는 선종이 융성했지만 점점 이제 고려 전기에 문벌 귀족들이 힘을 얻어가면서 교종 계열의 종파들이 융성하게 되어지고요. 또 교종과 교종 내에 교종과 선종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지면서 불교의 타락상, 문제점은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불교 통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이 있죠. 바로 의천과 진을 두 스님이 자, 이렇게 불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종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로 합쳐지자, 한 마음을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천은요, 해동 천태종이라는 불교 종단의 불교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의천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냐? 자, 의천은요, 문종, 왕의 아들입니다. 문종,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중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고 또 지금 형이 왕이에요. 왕자인 의천이 야, 니네 우리 불교 스님들 싸우지 말고 좀 하나로 합쳐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새 속에서도 왕자 힘이 있는 이 의천 스님의 말을 스님들이 싫은데 네가 뭔데?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의천 스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불교 통합을 실시하면서 불교 통합 운동을 실시할 때 뭔가 합쳐지는 좀 모습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의천 스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말짱 도루묵 다시 분열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의천 스님이 어쨌든 하나를 합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교관겸수라는 게 있습니다. 교관겸수. 자, 선종은 되게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교종은 불교 경전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연마하는 교종의 수행 방법도 중요하고, 실천적 수행, 참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수행도 모두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교관겸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만 이제 의천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 통합 운동은 이제 의천 스님이 돌아가신 이후엔 다시 도루묵 끝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진정한 의미의 불교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진울 스님이 되겠죠. 진울 보조국사 진울. 자, 진울 스님은요, 결사 운동을 전개합니다. 결사 운동이란 건 뭘까요? 신앙 결사. 원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거죠. 큰 마음 먹고선 우리가 원래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좀 돌아가는 좀 노력을 하자. 그래서 독경, 부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요. 수행하고 또 노동, 우리도 일하고. 그래서 독경, 수행, 노동을 중시하면서 종교, 수도자의 본래 자세로 좀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사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것이 뭐니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그러한 결사운동을 이끌게 되면서 선교일치, 아까 의천 스님 같은 경우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좀 통합하려고 했다라면은 진울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의 포용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불교 통합을 이뤄 나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해쌍수는요, 이것도 이제 교관겸수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모두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선하고 교리 연구, 참선과 교리 연구를 모두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해쌍수고요. 도노점수는 이제 도노가 이제 순간적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끝날까요? 그렇죠.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놔야겠죠. 점수.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수행해서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도노 점수입니다. 뭐 이런 거겠죠. 밥을 많이 먹었어요. 살쪘네? 선생님? 다이어트 해야겠어. 더 이상 가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겠어. 라고 깨달았어요. 그럼 뭐예요? 도노. 깨달음. 도노를 얻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 라고 깨달아 왔는데 운동하지 않고 계속 밥은 많이 먹어요. 수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야겠어 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량도 조절해야겠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도노, 깨달음과 점수, 다이어트를 시행하는 것은 같이 가야 돼요. 생각만 해도 안 되고 행동은 깨닫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모두가 필요하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것이 바로 도노점수입니다. 그래서 도노점수와 정해쌍수의 두 가지의 수행 방법을 내세웠던 분이 바로 진울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라는 분은요, 이제 백년사 결사라고 해서 또 결사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요. 자, 이분은 참회와 연불, 참회,
뭔가 자신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참회하는 것과 참회 수행이라고 해요. 또 연불, 나무 아미타불관세문 이런 거 있잖아요. 연불 수행을 강조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이제 요새 스님도 이제 불교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백년사 결사를 이끌어셨던 분이고요. 여기 있는 비석은 여기 월남사지에 월남사를 창건했던 진각국사의 비석입니다. 그래서 월남사지 진각국사 비라고 하고요.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진각국사 하면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혹시 해심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는 분들은 좀 꽤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려시대를 배울 때,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 특히 스님들이 세 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의천, 대각국사 의천, 그리고 두 번째가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진각국사 해심이 되겠는데요. 이 해심 스님은 진울 스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해심 스님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유불 일치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결국에는 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시대와 다르게 고려시대의 스님들, 불교의 스님들이나 아니면 고려시대에 살고 있던 유학자들도, 관리들도 불교와 유교를 전혀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고려 성종 때 최승로 같은 경우는 신무 28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유교는 치국의 도요, 불교는 수신의 도다. 그러니까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불교를 통해서는 내 마음의 수양가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인정하는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는 그 뒤의 시대인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더 사상적으로 열려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보면 지금 거의 글씨를 알아볼 수는 없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그 문장을 당시에 이규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이규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규보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려시대 동명왕편을 지었던 학자죠. 이규보의 글이고 여기는 이제 잘라나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주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한번 돌아보면은 비석 몸통 위에 보면은 이렇게 얇은 판으로 남아있는 것이 보이는데 거의 글씨 같은 것들은 세월의 흔적 때문인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진의 스님, 요새 스님 이렇게 결사 운동하고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막 노력했지만 교회는 원간섭기가 되면서 불교 개혁 운동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불교 운동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원이 권문세족처럼 똑같이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또 욕심이 더 많아지고 또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백성들을 수탈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성리학자였던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교회는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면서 불교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회 건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신진사대부가 이야기할 때 크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 폐단이죠. 첫 번째가 바로 권문세족의 폐단과 바로 두 번째가 불교계의 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불교가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게 원간섭기 이후에 불교의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조선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억압당하는 모습으로 불교가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유교입니다.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유교, 그래서 유교 지능체. 자, 유교는 천명의식,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도덕적인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어떤 거죠? 민본의식이죠.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치의 자세, 그런 정치 철학이 바로 유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제 시행을 하면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 관료들이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거 시험 과목이 유학의 사서 오경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관리를 진출하면서 유학은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유학이 더 발전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유학 교육기관으로 고려해서는 최고 교육기관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만들게 되어지고 지방에는 향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자감은 국가 공립학교라면요, 사립학교인 사학시비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엔 사학시비도의 인기가 너무 좋았다고요. 당시에 이제 최고의 최충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교를 비롯해서 사학시비도 되게 유명했던 사립학교 12개가 되겠는데요. 이 사립학교 출신들의 과거 합격률이 국자감이라는 학교, 공립학교 출신들의 과거 합격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자감이나 연대 가기보다는 사학시비도 사립학교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출문제 분석, 최신 경향, 최신 과거 문제 분석, 경향, 기출문제 분석, 쪽집게 과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리큘럼이 좋은 거예요. 사학시비도가. 사립학교들이. 그래서 거기로만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관학, 공립학교를 조금 다시 부흥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전문 강좌, 공립학교에도 전문 이제 커리큘럼을 세분화시켜서 요즘으로 치면은 뭐 주문형 강좌 학생들이 요구를 사항을 받아들여가지고 과목을 개설하는 거죠. 7제, 8개, 7개 과목. 그리고 양형고라고 해서 이제 장학재단이에요. 공립학교면은 장학금 주기 위해서 양형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무신집권기에는 무신들이 처음에 무신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문신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싹 다 죽여버리고 이제 문신들의 지위가 상당히 약해지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무신집권기가 성리학자들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귀찮아요. 막 외교문서 써야 되고 문서 써야 되고 뭔가 자신들의 체질이 안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밑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 과거 시험들을 통해서 행정실무를 담당할 말단 관리들을 뽑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조금씩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 향리 출신의 자제들이었던 신진사대부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 무신집권기부터 밑바닥부터 이제 관료 사회 밑바닥부터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신집권기가 뭔가 신진사대부 성장의 토대를 좀 마련해 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충렬왕 시기의 안향이라는 학자가 이제 원나라로부터 수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재원이라는 학자는 망건당은 이제 고려 왕이었던 충성이 그 원나라에 세운 뭐 요즘으로 치면 도서관, 스터디 카페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재현이라는 이제 고려의 유명한 학자가 가서 망건당에 가가지고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성리학을 심화시키고 토론하고 뭐 이런 장소가 바로 망건당이라고 하는 원나라 수도 대도 베이징에 있었던 그런 고려 왕이 세운 도서관, 스터디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성장하죠. 그래서 이색이라든지 정도전, 정몽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좀 성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들, 사회적 모순들, 고려사의 모순들을 비판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들이 신진사대부들이 공민왕의 개혁정치도 뒷받침해주기도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정치는 공민왕의 시해당하면서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하지만 공민왕의 시해됨으로써 이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대한 꿈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선의 건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공민왕의 꿈은 결국에는 성공한 것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유교 발달하고 나중에는 이제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까지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자, 이제 고려인의 역사 인식입니다. 고려인,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 정말 꼼꼼하게 잘 기록했죠. 그래서 고려 전기에도 7대 실록이라고 해서 태해, 정관, 경성모 이렇게 고려에도 왕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7명의 왕들의 실록이 썼다라고 하는데 이제 수많은 전란 가운데 없어져서 이제 현재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김부식이 주관해서 쓴 역사책인 삼국사기가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 남아있죠. 삼국사기 가장 오래된 역사책.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유교적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해 쓴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저자라고 하지만 삼국사가 김부식이 혼자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삼국사기는 국가가 주도해서 편찬한 거예요. 그리고 김부식이 그 책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책임자였으니까 김부식이 하나하나 썼다기보다는 김부식이 책임자로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총 감독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전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서술이 되어졌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성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옛날 역사책들에는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귀신도 등장하고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박격거세나 김수로나 다 아래서 주몽과 아래 태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좀 기이하고 좀 믿기 어려운 내용들 같은 거 다 빼버렸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들을 주로 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 좀 많이 실려있죠? 나중에 이제 삼국유사에 좀 그런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실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후기에는요, 민족의 우수성과 자주의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책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럼 고려시대 후기에는 왜 민족의 우수성과 자주의식을 드러내려는 역사책들이 많이 쓰여질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그렇죠. 무신정변과 특히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뭔가 우리 민족성, 원나라부터 간섭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되게 역사가 오래된 민족이야라는 것들을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 우리 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뭔가 의식의 발로로서 이 되게 민족적인 역사책들이 많이 생겨나게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규보의 동명한편 보면은 고구려 계승의식, 이게 무신정권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고구려 계승의식 그러면서 약간 뭔가 상무 정신,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효 제왕운기 이런 책에서는 이제 단군 우리 민족의 신화인 단군 할아버지를 민족의 시조로서 서술하게 되어지고 뭔가 자주의식을 강조한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 하고요. 또 이지연의 사략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성리학적 입장에서 대의 명분이라든지 정통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쓰여진 약간 성리학적 색깔이 짙은 그러한 역사책들도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삼국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라는 거, 그리고 몽골 침략기를 겪으면서 뭔가 자주의식이 나타내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는 역사책들, 삼국유사라든지 제왕운기라든지 이런 역사책들이 쓰여졌고요. 또 성리학이 수용되어지면서는 사략과 같은 성리학적 대의 명분론, 정통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들도 역사책들도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교와 이제 풍수지리서의 민간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교 같은 경우는요, 귀족과 왕실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그런 기원하는 종교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도교 행사를 많이 개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원궁이라고 하는 이제 도교 사원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고 좀 복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지만 한계의 점도 있는데요. 뭔가 이 불교나 이런 것들처럼 이런 종교처럼 일관된 교리를 갖추지 못하고 또한 교단 같은 것들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점들이 한계점으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민간신앙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로 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풍수지리설이 도참사상, 예언사상이랑 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사상이 결합이 되어져서, 특히 이제 보면은 고려가 세워질 때는 송악길지설, 그러니까 개경이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고려라는 나라가 뭔가 명분이 있다. 이런 송악길지설이라든지 하면 나중에는 이제 묘청이 서경이 땅의 기운이 좋으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서경천도 운동에 뭔가 밑바탕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문종 이후에는 북진 정책이 좀 이렇게 미흡해지면서 한양, 지금은 이제 서울이죠. 한양이 명당이다. 수도를 옮겨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해요. 이때 이제 한양을 남경이다 해서 개경, 서경, 남경. 그래서
그전에는 동경이라서 이제 경주를 중요시 여긴 적도 있는데 이제 남경이 고려의 삼경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한양을 승격시킬 궁궐을 짓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제 풍토지리에서는 그러한 뭔가 예언사상과 결합이 되고 또한 수도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되어져서 좀 기지설 어느 곳이 땅의 기운이 좋다. 여기로 옮겨가야지, 여기서 나라를 세워야지 뭔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민간 신앙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뭐 좀 도교랑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신령, 산신신앙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을에서는 선앙당이라죠. 선앙당이라고도 하고 성황당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입구에 보면 이게 돌무더기를 막 쌓아놓죠. 사람들이 뭔가 마음과 소원을 담은 아니면은 마을 입구에 나무 위에 같은 게 보면은 오색잘난 천들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그래서 이제 소원을 비잖아요. 그러한 신앙들,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무당들이 많이 뭔가 사람들과 하늘의 신을 이어주는 존재로서 민간 신앙 형태로 유지되어지기도 합니다.